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정의에 관한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단란했지만 최근에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모두 모여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마을에서 오래 살고 있는 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손에 들고 자신의 한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가끔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마을의 대장장이로서 누구든지 와서 부탁하면 무엇이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청년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요. 존 할아버지, 저에게 가장 날카로운 검을 만들어 주세요. 그걸로 우리 마을을 나쁜 이로부터 지키고 싶어요. 존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의도는 좋았으나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검이 잘못된 사람이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고자 했지만 동시에 그 검이 공동체의 선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든 사람은 젊은 변호사인 앨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저는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자신의 재산으로 검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다만 공동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칙을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언은 학교 선생님인 메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더 윤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입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입니다. 그 청년이 검을 사용할 때 정의롭고 용감하며 신중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더 있는 행동이지요. 토론회가 끝날 무렵 마을 주민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관자의 역할을 맡아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떻게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지 깊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률을 제안했으며 메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더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조금씩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결국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은 자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에 관해 끝없는 논쟁을 벌이며 누구의 의견도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레미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안 있어 열릴 가을 축제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과 파이를 주장했고 누군가는 펌킨 파이를, 다른 사람은 옥수수빵을 외쳤습니다. 각 의견은 그 나름의 논리와 감정이 있었지만 합의는커녕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제레미는 이 상황을 자세히 관찰한 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선호가 다르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축제를 여는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두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축제에서 제공할 음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선호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레미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알아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펌킨 파이를 좋아했지만 소수의 강력한 사과 파이 지지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제레미는 모든 사람을 모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펌킨 파이가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과 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날에는 사과 파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레미의 결정에 동의하며 그가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축제는 성공적으로 열렸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는 공리주의의 힘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그날의 경험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레미의 철학은 마을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그 정신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제레미의 재미있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는 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마을은 더더욱 화합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인과관계라는 단어가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순진촌이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 흉이라는 철학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 손엔 철학책을 다른 한 손엔 파이프 담배를 들고 다니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곤 했습니다. 흉이 도착했을 때 마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농사는 그들의 주수입원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찾으며 밤늦게까지 끝없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원인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 흉이 마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과 관계에 관한 깊은 고민을 좀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꼭 어떤 특정한 원인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흉은 숨김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고 왜 반드시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추론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흉의 이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비료가 부족한 것이라든가 날씨가 문제인 것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흉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반복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인과관계를 추론한다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곳에 온 뒤로 사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요. 이에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매년 축제를 열 때 쓰던 북이 올해 안 올린 것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흉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소리가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는지 여부가 정말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흉 이야기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일 없다는 이유로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각자의 사고와 결정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비가 풍성하게 내려 마을의 사과 나무들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흉은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과 나무가 다음번엔 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번엔 다른 북을 찾아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필연적인 인과 관계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도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데이비드 흉은 그의 철학을 한 구석에 남겨두고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허황된 추론에 머무르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순진촌이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 왕국의 중심에 위치한 아르도리아라는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몬디니아라는 커다란 산속수도원에서 수학하고 있었으며 자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토마스는 특별히 자연법 이론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지루한 강연이나 책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토마스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광대가 공연을 하며 음악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이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자연법의 이론을 자연스럽고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례 축제인 아르도리아 가을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축제에서 자신만의 부스를 열어 사람들에게 자연법의 중요한 개념을 한바탕이 재미있는 썰로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토마스는 그의 부스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요셉이라는 마을 촌장과의 일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요셉은 매우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끔은 법적 규칙과 도덕적 임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이가 금지된 숲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셉은 규칙을 엄격하게 따를지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요셉이 결국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와 안전하게 돌보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결정을 환영했죠. 이 결정을 통해 요셉은 비록 규칙을 어겼지만 본질적으로 이성과 도덕적 의무에 따라오는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법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된 것이며 옳고 그름의 판단은 때로는 현실적 상황과 인간적인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토마스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법이 단순한 법률적 규제를 넘어서 더욱 깊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이성적인 사고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썰은 마치 한 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아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재미난 일화와 함께 아르도리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었고, 이후 그들은 매 축제 때마다 다양한 썰을 통해 자연법과 도덕적 이해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자신의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것을 기리며 매년 축제가 끝난 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연구에 다시 열중하곤 했습니다.